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추가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추 장관의 아들을 서울 용산 카투사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3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추가적인 개인 연장, 그리고 통역병 발탁, 거기에 용산으로의 배치 이전까지. 물론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폭로가 어떤 의혹 제기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근무하는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가 추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폭로길래, 어떤 청탁이었길래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간 3,000명을 뽑는 의사 국시 국가시험인데 446명만 응시를 했습니다. 3,000명 뽑아야 되는데 응시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의사 인력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턴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협이 의대생들에게 묻지도 않고 정부 여당과 졸속 합의를 했다. 수용할 수 없다라며 반발성으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의 타협점을 정부가 찾았지만 이제 의대생들과의 마찰이 정부로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금 장사하는 노점상들하고 올해 문 연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입니다. 야, 우리는 재난지원금 못 받나? 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아직은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으로는 전년 매출 대비로 주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올해 문 연 가게는 어떡하냐. 그리고 현금 정사하는 노점상들은 어떡하냐. 이분들도 진짜 어려운데 못 받느냐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여야정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는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는데 야당에서도 어제 이낙연 당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 영혼이 잠겼다. 사라진 평범한 일상, 고립, 무력감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식물도 길러보고 십자수도 하고 있지만 이 무력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법은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시청하면서 조금이나마 무력감을 통쾌함으로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차분히 하나하나 점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판사, 고시 3관왕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휴가간 이재명 부장을 대신해서 어제와 오늘 출연하고 있는 국회 반장 출신의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용투사.
이 카투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용산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를 흔히 장병들 사이에서 용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좋은 점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측이 아들을 이 용투사로 옮겨달라라는 청탁을 했었다라는 추가 폭로가 오늘 제기됐습니다. 아, 용투사. 이거 사실일까요? 추 장관 측의 반박은 뭘까요?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통행료. 정부가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짚어봅니다. 세 번째 독감. 오늘부터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용투사 앞서 키워드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의혹의 핵심은 이 용산 카투사입니다. 용투사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다양한 청탁이 있었던 셈이 됩니다. 물론 추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명이 과연 충분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청탁. 어제 평창올림픽의 통역병으로 추 장관의 아들을 좀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폭로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이어서 용투사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제기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그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으니까. 당시 카투사를 담당했던 한국군 지원 단장이 이렇게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대 배치에도 이른바 용투사로 청탁을 해서 당시 추미애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 등등을 앞에 불러다 두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까지 했다라는 디테일한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일단 이 폭로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데 함께 보시죠. 2016년 카투사 입대 후 자대 배치 받기 전과 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용산 부대 배정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 용투사 평일 주말 외출 시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태원, 신촌 어디든 갈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하다. 다중이용시설 접근성이 높다. 그래서 용투사 외출, 휴가할 때, 외박할 때 뭐 식당도 많고 맛집도 많고 서울에 카페도 많고 지방과 다르다는 거죠. 카투사를 입대하는 병사들이 당연히 선호하는 1순위가 바로 용산 카투사, 용투사다. 여기로 배정을 해달라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폭로입니다.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A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 장관 아들이 처음 의정부로 배치됐을 때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런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압박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내가 연루되면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은 사실관계 파악 뒤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추 장관 측의 해명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용투사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혜 혹은 청탁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가 연장, 그리고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그리고 세 번째는 용투사. 이 셋 중에서 장병들에게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자대 배치와 관련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정부에 근무하는 거랑 네. 용투사, 용산 카투사로 근무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용산에 근무하는 것은 근무 환경도 다를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이점, 특히 말하자면 추미애 의원 지역은 지역구가 광진구니까 서울에 있고 또 훨씬 더 근무 환경도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다른 그 병사들보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카투사가. 그렇지 않아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사실 편한데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깝기 때문에 이사단 예하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18개 지역 중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이 희망하기도 하고 또 뭐 따라서 그 지역 편대에서도 또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근무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보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선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 카투사를 2009년도부터는요. 예. 실제로 그 육군 인사사령부 관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 3개 마크라고 하는 게 육군 본부 마크이면서도 인사사령부 마크입니다. 그 말하자면 그 전달했던 말하자면 대위한테 붙여 있었던 마크 자체가 예. 거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육군 본부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생각하고 문의 또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국회 연락관이나 장관실이나 또 국회 국방이나 당대표실에서 그런 데 대한 문의와 협조를 했을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김용주 의원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뭐, 저도 그렇고, 김 위원도 그렇고, 현역 병장으로서 군 복무 성실하게 다 이수했는데,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잘 알죠? 그리고 군대를 보냈던, 네. 아들을 둔 엄마들도 잘 알 겁니다. 자대 배치가, 이미 자대가 배치됐는데, 네. 경기도로 배치가 됐는데, 서울의 한복판으로 이걸 옮긴다는 게, 네.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군 생활을 복무했거나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청탁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과거에 군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기간에도 어느 날 한 며칠 정도만 얼굴을 봤던 모 병사가 생각이 나요. 예. 와서 잠깐 자대를 스쳐갔다가 어디 좋은 데로 갔다더라 하고 하는 카더라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들. 그때 같이 남아있게 되는 장병들의 허탈감, 이런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예. 그게 벌써 제가 군 생활했던 게 2001년에서 2003년도니까 예.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니, 자대를, 예. 부대를 엄마 마음대로 혹은 병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최전방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2001년, 2003년도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로부터 국문회가 발전되고 변화해 왔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문제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많은 공정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촛불을 들고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외쳤던 예.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누구보다 공정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일 텐데 추미애 지금 장관은 그냥 단순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당시에.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사실상 당을 이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바로 그 즈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고요. 한 가지 더 굉장히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 말이 다 사실이면 예. 우리 아들은 조금 더 편한 데서 근무하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국방 상황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2016년 말부터 2017년도까지 예. 북한은 수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도발 그리고 핵실험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지도 모르는 화염과 분노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대한민국의 군에 몸을 담고 있었던 많은 장병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때가 바로 2016년에서 2017년을 관통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때가 그때입니까?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청탁이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통해서 이 대표와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드러났던 의혹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던 것을 국방농단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먼저 나와서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예. 오죽하면 오늘자 조간신문을 한번 다 펼쳐서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부터 경향신문, 거의 모든 조간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추미애 장관이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사에 맡길 상황이 아니라 추 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나온 추 장관 측의 이 반박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뭐라고 반박했죠?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제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을까 이건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새로 나온 얘기는 이제 추미애 의원 측에서 나온 얘기는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 자대 배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은 건 있지만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그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청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가 설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그냥 인사장교 실무자가 와서 자대 배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고 컴퓨터 난수 추첨을 통해서 자대 배치가 되는 것을 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용산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그 요청이 있었느냐,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 추 장관 측은 청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대 배치는 어차피 추첨으로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노은지 기자의 취재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청탁이 없었다면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당시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은 이같이 구체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급기야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등등에게도 자중 요청을 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의혹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신원시 국민의힘 의원실의 녹취에 따르면 한국군 지원단장 A씨가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당대표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예요. 추 장관 측은 수료식 참석 모든 훈련병과 가족이 있었다. 2명 놓고 청탁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노은지 기자. 당시 지원단장 측이 정확하게 남편과 추미애 당대표의 남편과 시어머니 두 분만을 앞에 딱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까?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실제로 이제 지원 단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 2명만 앉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예. 전반적으로 청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 위한 교육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실은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긴 하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설명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도 있었다. 네, 그렇죠. 이제 참석자인데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그 두 사람이 신병 수료식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대 배치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원단장의 주장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두 사람만 앉혀놓고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 청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교육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대 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청탁을 한 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해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승덕 의원님, 이렇게 지금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대 배치 이후에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서 어느 정도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청탁의 핵심.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추 대표, 추 장관이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바로 입장문을 내면 끝납니다. 지난번에 그 보좌관이 이제 전했을 때도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마느냐 관련해서도 추 장관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좌관에게 청탁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마느냐는 확인해가지고 밝히면 될 일인데 나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했는지에 관해서 말을 안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대 배치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추 장관 입장이 뭘 확인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확인할 건 사실은 본인이 청탁했느냐 마느냐 이걸 지금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좀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투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의 카투샤 담당하는 지원 단장, 대령이었던 분은 지금은 이제 배지를 떼고 퇴역해가지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게 되면 예.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나라라든가 자기가 몸담았던 군에 대한 중대한 어떤 모욕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목소리의 네. 주인공 지원단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네. 이건 중대한 범죄다. 네,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군을 자기가 몸담았고 평생을 바쳤던 군을 모욕되게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측의 해명은 무엇일까요? 입장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대 배치 이후에 용산으로 용투사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추 장관 측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대로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을 해달라라는 청탁이 당대표실로부터 왔다라고 송영무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평창 통역병 청탁성 연락을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내 밑에서 청탁을 차단했다는 얘기를 지난 6일에서야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한테 보고도 안 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나온 것이다. 자, 지금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막 진실공방이 있고 있는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나와서 그 청탁 있었어. 그 발은 당대표실 발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 나중에 알았어. 라고 말이죠. 민주당 출신의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A씨, 현재는 민주당의 국방위 전문위원을 그 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을 합니다. 그 A씨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에서 온 청탁이라 적극적으로 알아봤다. 그리고 송영무라는 내 이름을 패고 다닌 듯하다. 당시 장관실 관계자가 직접 만나 주의를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련돼서 지금 추 장관 측과 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분들 사이에서 진실공방 비슷하게 논박이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송영무 장관 전 장관의 이 발언 네. 당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은 대표실에서. 당대표실에서 나온 거다. 네. 이 발언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송영무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좀 솔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면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요. 과거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국회에 나와서 당시 문정인 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과 없이 거르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게 송영무 장관의 모습인데 이번에 있었던 내용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에서 왔던 정책 보좌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송영무 장관을 보좌하는 또 국방부 내에 관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에서 왔다라고 하는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당대표실의 요청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여기서도 인정하고 있는 건 그 통역병 등에 대한 절차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 이 청탁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근데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실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 내용은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송 전 장관 주장에 따르면 네. 분명히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그런 뭐 청탁이든 문의든 요청이 있었고 내가 그걸 막았다. 내 장관실에서. 중요한 거는 통역병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연결돼 있는 내용인데 당시 당대표의 아들과 그럼 이 문제를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이거 청탁이든 아니든 간에 다 모든 것들을 떠나서 압박이든 왜 그거를 본인이 알아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유고요. 전성장 보좌관이 있을 수 없는 예, 이유고요. 그걸 왜 제일 하라고 중요한 건 제가 자꾸 2017년도 얘기를 드리는데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5월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서는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드가 언제 들어왔냐. 국방부에 있는 군 관계자들 무수히 많은 전임 정부와 연계된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미명 아래서 군을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였던 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났던 군의 문제를 거치게 밀어붙이면서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집권 여당의 인사라면 군에 대해서 사적인 청탁이라고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일은 눈꽃만침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로 군에 있었던 심각한 부정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조간이 나서갖고서는 사실 해명하라고 나섰는데 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섰던 군인권센터. 지금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 정도가 됐으면 나서서 이 문제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잘못돼 있고 공정한 가치로 위배됐던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나서면서 그게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군의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문제를 그렇게 많이 국민들 앞에 다 선보여 왔던 게 지난날의 문제인데 추미애 장관의 문제는 이건 대한민국에서 군에 갔다 온 누가 보든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개별 국회의원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집권당의 당대표의 이름으로 집권당의 당대표실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펼쳐졌다면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방농단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이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나서야 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선을 벗어나선 민주당의 당대표 일까지 번쩍이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상황까지 번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우리 김병민 위원께서 야당의 지도부로서의 시각을 거침없이 소개해 주신 것이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이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제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폭로가 제기됐고 오늘 그리고 추 장관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무 전 장관이 나와서 통역병 청탁 있었어. 그건 당시 당대표실에서부터의 청탁이었어. 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현재 수장관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미8군 문서 규정이 있거든요. 문서 규정. 제가 이렇게 예편했던 사람 알아보니까 예.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상급 미군 부대 지휘관에 보고하고 문서를 남기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츄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미군의 한국군을 파견시키는 거지만 최종 이 병사들을 이끄는 책임자는 미군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참모부에서 다 미군의 부도의 참모장 또 주임 원사한테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한국군에서 이렇게 통역관으로 뽑아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원단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뽑으려니까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지금 하나 과정, 지역 참모장, 지역 본부 문서 규정에 의해서 미8군 상급자, 주임 원사까지 간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미연합사에 소속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제 친구도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단계별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문서 예컨대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진단서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문서 규정에서 다 기록되고 있고 미군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뽑는 것 자체는 마치 한국 육군본부가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전부 다 미군 부대에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청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입씨름할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증거가 조사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신중하고 지금이라도 더
명명백백하게 본인 스스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송영무 전 장관이 지목한 이 정책보좌관, 이 정책보좌관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오늘 조간 신문들이 그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 전 장관이 당대표실의 청탁이다라고 지목을 했었던 그 정책보좌관, 누구 요청으로 문의 혹은 청탁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송영무 전 장관이 지목한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A씨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 대표 아들이 카투사로 근무 중인데 그 평창 통역병을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추 장관 아들 소속 부대 관계자의 연락처는 뭡니까? 라는 취지로 실무진에게 문의를 했다. 그 실무진이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보좌관실에서 저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절 관여말라. 라고 그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연락은 시인, 청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 A씨는 B씨에게 당대표실에서 연락 온 것을 이야기했더니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B씨는 A씨가 추 장관 아들 통역 선발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난 거절했다. 그거는 계명납법 위반입니다. 여기까지 줬다.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반장 출신의 노은지 기자. 일단은 정책보좌관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분이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방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지금 간 겁니까? 장관들이 사실은 이제 임기를 채우면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장관 정책 보좌관들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파견을 가게 되는데 보통은 정부 부처 내에서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파견을 가서 장관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이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국회 당직자 출신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이 보좌진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당시 장관 때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갔던 이 A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국방부와 아무래도 이제 여당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하니까 장관의 어떤 이제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이런 역할로 갔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소속됐던 당의 대표실에서 뭔가 연락이 왔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고승덕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해당 정책보좌관은 그냥 문의 차원이다. 그리고 그 문의를 받아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요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 장관 측 해명이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 이 정책보좌관도 부인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 대표실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럼 이미 이 정책보좌관은 민주당 소속에서 국방부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당대표 아들의 카투사 통역병 선발과 관련돼서 본인이 나서서 알아보고 다닙니까? 그거 자체가 국방부 입장에서는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18대 했습니다만 국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다들 국회에서 뭐라고들 하냐면 국회의원이 어디다 청탁할 때 절대 직접적인 청탁을 하지 마라. 왜? 나중에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청탁하냐면 이런 누가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문의하는 형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국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회사에 지원했을 때 이 사람 합격시켜달라 이런 청탁은 없습니다. 누가 좀 어떻게 보면 권력을 등에 업고서 문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는가 봐라. 누가 어느 사업에 공모하는데 이 사람을 낙찰시켜달라든가 뽑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지금 지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탁과 문의가 정치 쪽에서는 그냥 흐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보게 되면 군사보좌관실에서 하는 말이 문의든 청탁이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탁받은 그것이 청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의나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 받는 사람은 단순하게 문의나 청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외압으로 느끼는 겁니다. 압력으로. 그래서 지금 당대표실에서 집권당의 당대표실에서 문의를 했던 청탁이 됐던 특정인의 아들, 권력자 아들 가지고 문의를 했을 때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이건 단순하게 무슨 고지식하게 그 시험 문제 다 푸는 식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좀 되는 쪽을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심 표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요. 보통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위험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정책보좌관실에서 자기들이 문의해가지고 그 지원단까지 손을 썼느냐, 아니면 군사보좌관실에 이야기했더니 군사보좌관실에서 알아봐 줘가지고 그 대답을 당대표실에 이제 답변했느냐, 이제 루트가 지금 두 개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사보좌관실에서는 자기들이 중간에 끼었다고 하게 되면 청탁에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어적인 자세일 수도 있지만 진실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묻힐 뻔한 진실이 이런 진실 공방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정가는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지금 뭐 청탁이라든가 외압을 했느냐 쪽으로 이제 특정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분명히 조만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그럼 관건은 이겁니다. 이 정책보좌관의 말대로라면 당시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방부에 나가 있는 정책보좌관에게 우리 대표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된 문의를 어떻게든 했다는 건데 왜 당대표실에서 정책보좌관에게 그 문의를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데 정책보좌관이 착각을 해서 알아서 한 건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노은지 기자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추미애 장관실에서 나온 해명이나 반박이 있습니까? 당시 당대표실에서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왜 알아보려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당 대표실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추미애 그 장관은 일관적으로 뭔가 보좌관에게 내가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없고요. 없어요. 계속해서 조금 그냥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긋는 이런 상황이고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뭔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관의 이제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명확하게 다들 기억을 좀 복기를 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통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동아일보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당시 카투사 관계자가 이철희 당시 국방위 간사에게 청탁 사실을 털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 평창 통역병 청탁 의혹 당시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였는데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A씨가 아들이 카투사에 있는 이철희 의원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추장관 아들에 대해 통역병, 지원병, 선발 등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우리 동아일보의 박민우 기자가 이철희 전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지만 A 대령은 반듯한 군인이라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묘한 이야기를 지금 이철희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고등학교 1년 선배시잖아요. 이철희 네, 전 의원의. 그렇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의 이 워딩,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철희 의원이 이제 국방위 소속이었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철희 의원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면 제가 전혀 그분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초기에는 아마 교육을 끝난 모든 부모들이 좋은 데 보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청탁이 아닐 수 있어요. 예.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좀 좋은 데 그렇죠. 가게 사실 해달라고 그건 얘기했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예. 무슨 추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그것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그것은 청탁한다고 들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카투샤라고 하는 곳이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더 있는 집, 되는 스펙에 되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청탁이 올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솔직히 보면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통역을 하는 것이 스펙이기 때문에 외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어디 가면 통역하고 싶어 해요. 자기 스펙으로 남기려고.
그래 잘못된 통역도 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예. 실제로 그래서 통역관이 설 자리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뻔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게도 아예 제비뽑기로 공평무사하게 한 거예요. 또 본인은 규정에 의하면 상급 부대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군인으로서 정당한 자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본인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철희 의원이 잘 이해하고 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했기 때문에 청탁해도 아마 안 들어줬을 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이제 카투사는 수많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김용주 전 의원님의 청탁이 있다기보다는 견해다. 실제로 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우리 사회 소위 상류급 어떤 교육을 잘 받는 분들의 자제분들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열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예. 그런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결의 얘기도 있습니다. 국회 협력단장이 청탁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협력단장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한국군 지원단장 A씨가 청탁 근원으로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을 지목했는데 협력단을 지목했죠. 근데 당시 협력단장은 추미애 의원실과는 일체 비공식적 교류가 없었다. 국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 이를 국회 협력단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라는 설명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어제 이 추미애 장관 의혹이 여야 법사위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추 장관이 없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훈령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병가 그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그 군 부대에 복귀를 해서 이런 군 의관의 유양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의사 진행 바로 그래서 신청하셨으면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앞 부분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 발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트임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자, 추 장관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야당 의원과 이에 대해서 흥신소 같다라고 받아쳤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의 설전 보셨는데, 노은지 기자, 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어제는 이제 환경노동 소위 법안 관련해서 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사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여당 위원장은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제지를 했던 것이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범여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운영위를 열어도 그렇고 국회 예결이라든지 모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엄청나게 끄집어내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흥신소라는 건데요. 흥신소요? 지금 보면 이제 검찰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이제 그 핵심 증인이랄까 참고인 같은 사람들을 신원식 의원실에서 찾아서 만나거나, 그렇죠. 야당 의원실에서 뭔가 새롭게 폭로를 제기할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의혹을 계속 터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부지검에서 못한 일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마치 야당 의원들이 흥신소처럼 그런 것들만 캐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표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 장관 본인의 입장이 이례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 장관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리가 추 장관 입에서 궁금했던 건, 그래서 보좌관이 연락했습니까? 그래서 청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용투사로 청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와 관련된 답변을 저희들은 기대했는데, 추 장관의 발언은 이겁니다.
그동안의 사건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간략한 입장문을 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동안 사건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고승덕 의원님,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침없이 추 장관이 반박을 했는데 방금 이 입장문은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는 아마 사실에 대해서 뭐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밝히기보다는 나는 이제 관여 안 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내 아들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이 말로만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불안전해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해가지고 사실 뭐가 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검찰 역사에 몇 번 발동되지도 않은 그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독립되게 검사하고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도 보고받지 말고 지휘하지 말라 이런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 아들 사건에 관해서도 적어도 저는 이에 준하는 어떤 문서로 된 지시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그 며칠 전에 그 보좌관 전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해 가지고 동부지검에서는 보좌관 전화가 있었다는 수사 기록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좌관 전화했다고 하는 강력한 지금 정황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담당 수사팀에서 보좌관이 청탁이든 문의든 전화했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에서 빼낸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는 것도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된 특별수사팀에 맡겨가지고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게 맞지 않느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임 검사들이 되겠군요. 근데 특임 검사는 사실 이제 약간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규정에 가면 검사의 범죄 혐의에 관해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아닌 자의 그 지금 장관도 이제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아들에 관련된 것은 그 특임 검사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특별 검사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특임 혹은 특별 검사에 대한 요구를 추 장관이 지금 거부했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상 거부한 거죠.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찰청법에 있는 거고, 보고받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독립된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권이라는 것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인권이고 아닌 경우는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승덕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자, 과연 추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의도는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분명 앞서 발언들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들의 그 신상 문제여서 뭐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 지휘를 구체적 수사 지휘 지금 총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모르겠어요? 아주 쉬운 수사를 왜 이렇게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고요. 장관 힘들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랬던 추 장관이 짤막한 입장을 낸 겁니다. 수사는 보고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보고하지 않겠다. 자,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현 비대위원님, 지금까지 추 장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의혹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겼어요. 네. 추 장관의 입에서 듣고 싶은 건 그래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그래서 정책 보좌관을 통해서 청탁을 했느냐, 네. 그래서 통역병으로 빼달라고 청탁을 했느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답을 하지 않고 수사와 관련돼서는 보고받지 않겠다라는 다른 답을 한 걸까요? 동문서답.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검찰총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해명이 과거의 내용들과 사뭇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추미애 장관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검언 유착 등 여러 가지 프레임을 걸면서 추미애 장관을 정치적으로 뭔가 몰아세우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고요. 이 의혹이 우리가 조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에서 나온 거다. 그런 방식의 언급을 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의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적 의혹의 질에 대해서는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에 기만하는 듯한 국회 모독 발언을 쏟아낸 바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관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했죠. 자, 중요한 건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혹은 지금부터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정황들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자세가 되었어야 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충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일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일이 당연히 이해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고발한 사건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거 이해 충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무력화시키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 드러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해 충돌의 문제까지 얽혀있는 마당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고승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명하고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특별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자, 야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봤고요. 민주당,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또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검찰 은폐 조작 공범 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죠. 여당의 의원들은 이건 특임검사, 특별검사 사안이 아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 추미애 아들 변호사 측의 추가적인 입장이 또 나왔죠? 뭡니까?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입장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것은 바로 2017년 6월에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대에 미복귀한 의혹,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좀 강조를 한 부분은 카투사이기 때문에 육군 규정에 의해서 뭔가 좀 거기에 좀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이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휴가를 연장한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좀 무리하게 휴가를 많이 썼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썼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동아일보에 보면 새롭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 중에 원래 휴가와 관련돼서 휴가를 승인받으려면은 관련된 서류가 5년간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추 장관의 아들을 비롯해서 2017년 자료만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주한미 육군 규정상에서는 서류를 1년만 보관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 사례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17분 늦었다가 감옥에 간 사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간판간 흑수저 일병의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소개되고 있는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 발생했던 그 시점인데 첫 번째, 17분 부대를 이탈했던 A1병, 2017년 7월 30일 군부대 인근 PC방에 있었던 A1병, 갚을 돈이 많아 괴롭다, 통제된 군생활이 싫다라고 부대 중대장에게 SNS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설득을 해서 들어왔어요, 부대로. 근데 17분 늦게 복귀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48시간 부대를 이탈했던 B2병. 2017년 9월 4일부터 3박 4일 휴가 후에 미복귀를 했습니다. 모텔 등에 숨어 있다가 48시간 뒤에 헌병에게 붙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40시간 부대를 이탈했던 C1병. 2017년 8월 3박 4일 휴가 후 미복귀. 사우나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40시간 뒤에 자수를 했습니다. 군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물러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선고받기도 합니다. 물론 김영주 의원님, 네. 별개의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 거론됐던 병사들은 뭐 첫 번째 병사 같은 경우는 설득 끝에 17분 늦게 부대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탈영에 준하는 병사들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아파서 이제 휴가를 연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시간만 놓고 보자면 17분 늦어도 징역을 살았다라는 부분이 이 기사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대 또 젊은이들 또 젊은이를 군대에 보내고 있거나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과연 카투샤가 미군이냐 한국군이냐, 분명히 한국군입니다. 미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 쪽은 미군이라고 하는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밝혀보면 과연 그 수술이라든지 그 수술의 내용 정도가 과연 그렇게 말하자면 19일이나 연달아서 휴가를 쓸 만한 일인가부터 아까 이제 송갑석 의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물론 처음에 다 누가 했든 간에 보고가 됐고 뭐 늦게 했든 간에 뭐 양해를 얻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반 군인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건가.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 늦게 들어가도 10분이나 30시간 네. 늦게 들어가도 미리 대신해서 옆에 있는 군대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휴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분명하게 지금도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추 장관 쪽 변호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8군인이 이사단이 얘기하지만 분명히 카투샤는 한국군이지 미군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양해를 구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객관적인 자세로 오늘 추 장관 의혹과 또 추 장관 측의 해명을 나란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추미애 장관 혹은 아들 측의 추가적인 해명 혹은 반박 아니면 정반대 측의 새로운 의혹 제기가 나오면 역시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금 다 낸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특단 조치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추석 이동 최소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세균 총리, 국민들이 섭섭해하실 텐데 올 추석에는 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다. 톨게이트 비용이죠.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서 조언 말씀해 주실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려대학대 김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사실 설이나 추석에 그간의 미덕은, 관행은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보러 가고 고향에 있는 친지 어른들 뵈러 가면 나라에서 또 해줄 건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싹 안 받아주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물론 과거 8월 27일 날 400명대를 보이다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현재는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안정화는 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요.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잡아야지만 추석 이후에 다시 또 재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동금지 또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 의한 어떤 재확산을 막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로 비단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뿐만 아니라 그 대중교통의 한자리 예약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다. 근데 창가조망 파는 좌석을. 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근데 실효성은 없다. 근데 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거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실제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덕의 차원에서 했던 거지 실제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효성은 낮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특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동을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차원의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보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었네요. 어제는 110명대였는데 오늘은 136명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수준은 계속 갈 거라고 네.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말라는 자발적인 참여를 좀 강조하는 어떤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줄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비슷한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100명, 오늘은 136명까지 다시 늘었는데요. 이 쭈꾸미를 잡으러 그렇게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보령으로 가봅니다. 사실은 여기가 또 쭈꾸미 철에는 저긴데 유명한 곳인데 코로나 속 쭈꾸미철 생명내리 보령시 충남 보령시 오천항 매년 가을에 쭈꾸미 낚시철인데 전국에서 낚시객이 몰려들어서 문전성시 지난 5일 새벽 와 2,900여 명이 낚시객이 쭈꾸미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급하게 이제 검역소도 설치하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차량 안에서 발열 체크 후에 이상 없을 때 손목 밴드 마스크 착용 후에 승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김 교수님께서 괜찮은 건지 여쭤보겠고 일단은 노은지 기자. 아니 어제까지 덥다 했는데 벌써 쭈꾸미 철입니까? 그러니까 가을이면 쭈꾸미 제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난달 말에 금어기가 풀리면서 벌써요? 9월 초부터 낚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쭈꾸미 철을 맞아서 뭔가 조금 이제 쭈꾸미를 잡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몰리는 건데 2,900여 명? 예, 일단은 그 충남에서도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검역소도 설치를 하고 제대로 검사를 마친 후에 뭐 손목 밴드까지 착용을 해야 이제 배에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한 2,500명 정도가 저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이거 코로나 136 이렇게 나오는데 그 쭈꾸미 잡으러 이렇게 몇천 명 가도 됩니까? 걱정되는데. 이게 한강공원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한강공원 가는 거는 뭐라고 하면서 왜 쭈꾸미 잡으러 가는 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하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00명이 1시간 동일 시간대에 모였다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진짜 제대로 썼다라고 그러면 어떤 감염이나 전파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는 이분들이 각각 배에 나눠 타서
그 배에 타신 분들이 가족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이렇게 쭈꾸미 낚시 가시는 분들이 가족보다는 남성분들이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이는 지인들이 실제로 예. 낚시를 하면서 제대로 계속 마스크를 제대로 썼을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걸 자꾸 내리게 되고 가장 문제는 또 이제 새벽에 오셨다 보니까 저걸 출출하잖아요. 잡아서 저기서 먹거든요. 네, 출출하다 보니까 저 쭈꾸미뿐만 아니라 뭔가를 드시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대화도 하게 되면서 마스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인 간 전파가 가능하다. 근데 예. 저런 인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룹 해가지고 토탈 인원이 290명, 2,9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소규모 지인 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발열 체크를 한다는데 발열 체크는요 이게 필요 수단이지 충분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 발열만 있는 게 아니고 발열은 없으면서 다른 임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우려는 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쭈꾸미 잡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쭈꾸미 잡이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행주형님 오랜만에 쭈꾸미나 드시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딱 가서 마스크 쓰고 쭈꾸미 잡는 건 좋은데 행주형님 출출한데 라면이나 드시죠. 그래서 라면을 끓인단 말이에요. 꼭 그 모임의 막내가 라면 끓여서 쭈꾸미 탁 넣고 이게 또 마스크 다 벗고 먹으니까 한 냄비에서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라면만 먹을까요? 소주를 먹죠. 소주를 먹죠. 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면 경계심이 처음에 뭐 라면 먹을 때까지는 서로 조심할 수 있지만 바다에 가면 회를 먹게 되고 뭐 회를 먹다 보면 술 생각이 나고 그러면 경계가 풀어지는 거야. 위험하다. 예. 조심하시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제 국회 상황 상당히 좀 긴박했는데 이번에 누가 뭐 어떻게 걸린 겁니까? 네, 한 통신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제 출근한 날짜를 보니까 지난 1일과 3일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국회에 보면 반장도 있고 중간급 기자도 있고 막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선이 상당히 많은 걸 보니 막내급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기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반장은 몇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반장은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부스에 있을 텐데 현장을 많이 다닌 그 기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도 참석을 했고 또 한정혜 정책위의장과 의협회장의 면담에서도 취재를 했던 기자로 밝혀져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일단은 이제 방역 조치를 위해서 어제 이제 일부 폐쇄에 들어갔고요. 접촉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도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을 마치고 오늘 정론관만 빼고 국회가 다시 열렸다고 하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김병민 비대위원도 지난 3일이었죠?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된 바 있잖아요. 그래서 김 의원도 자택에서 조금 조심했던 바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돌직구쇼에 나왔어야 됐는데 그 전날 우리 당에 있는 이종배 정책위 의장실에 있는 한 당직자가 확진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직자랑 밀접 접촉해 있던 인사들은 전부 다 검사를 받고 한 2주 정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조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도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는 이종배 의장의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확인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 다음은 조금 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국회에 들어갈 때도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체온 등에 대한 측정 검사를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은 주머니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끝나면 바로 또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로 자가 방역을 하는 게 최우선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함께 노력하는 자세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독감이 또 유행하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랑 증상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올가을 독감, 코로나19 동시 유행하는 게 이게 좀 걱정된다고 합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하다. 오늘부터 국민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는데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8세의 소아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니까 꼭 미리 독감 예방접종 맞으셔서 이게 또 괜히 걱정되잖아요. 우리 노약자들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김정희 교수님. 네.
이게 독감하고 코로나랑 같이 유행하는 것도 뭐 용어가 있잖아요. 이른바 더블 팬데믹 예. 이런 용어를 쓰는데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더블 그래요? 팬데믹. 그러니까 둘 다 팬데믹이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팬데믹이 맞는데 인플루엔자는 팬데믹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블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동시우려 보고 있는데. 우리말이 낫네요. 예, 동시 유행이 더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열의 발열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코로나랑 굉장히 유사하고 나머지 임상 증상도 굉장히 코로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비단 독감뿐만 아니라 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감기도 기본적으로 발열까지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나머지 임상 증상이 기침이라든가 인후통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독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도 유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구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전파도 우려되고 시스템도 약간 또 부하가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성인들은 그냥 돈 내고 예방접종 맞는 게 좋다. 일단 독감 맞는 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게 좋은데요. 이제 기존의 독감이 이게 효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굉장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제 물백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독감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를 해보면 매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에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그 중에 한 15년 정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히 백신 관련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럼에도 유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맞는 게 맞다. 그래서 꼭 맞으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만 15년 외길 동안 연구한 전문가가 매년 맞는다. 얘기 다 된 거죠,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입니다. 2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태풍 체험을 인터넷에서 생중계한 유튜버가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태풍이 심했죠? 그런데 이거를 생중계하겠다며 태풍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두절미 영상으로 보시죠. 일단 한번 바닷가 근처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앞에까지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우산을 한번 던져보세요. 봐라. 여기가 아니, 노은지 기자. 이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일단 인터넷에서 BJ라고 하잖아요. 예.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방송인인데 울산의 하이선의 위력을 좀 느끼러 가보겠다. 사실 어제 울산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저렇게 우산을 직접 펴보거나 저 앞에서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거나 이런 것까지 연출을 했는데 태풍이 부는데 거기서 라면을 먹고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저렇게 옆에서 좀 낄낄거리면서 웃거나 마치 이제 놀이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뭔가 댓글로 뭔가 다른 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라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잘했을 경우에 별풍선을 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눈길을 끌려고 저렇게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유튜버는 아니고 다른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인터넷 라이브 방송 진행자였는데 실제로 유튜버 중에도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느냐고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인터넷 업체 쪽에 물어봤더니 문제가 되면 방송을 내리는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저런 방송 이후에 후 조치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김영주 의원님 또 어른으로서 저런 행동 위험하다 따끔하게 안 된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다른 방송사 기자들이 그 기상 취재하는 걸 봤더니 몸에 끈을 묶고 했었어요. 실제로 태풍 때문에 그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고 그
부산 해운대 쪽에 건물 빌딩에 어떤 바람 있는 기자는 분명히 확실하게 몸에 끈을 묶어서 그렇죠. 기자 안전장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유튜브 방송이든 어떤 방송, 인터넷 방송이라 하더라도 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없도록 좀 규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완전히 극한 뭐 직업 체험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별풍선을 말하자면 받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많은 구독자를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지만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앞으로는 정광훈 목사인데요. 보석이 취소돼서 재수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방역을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재수감된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재판부는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보석 조건이 있어요. 재판 중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석의 조건이었는데 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보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몰취가 됐고요. 정광훈 목사 측은 항고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자, 김병민 위원님, 네. 이 재판부의 판단은 그 광화문 집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네, 보석 허가 조건을 어긴 게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발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지난 광화문 집회로 인한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대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사실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에 얼마 전에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수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치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굉장히 보다 많은 고민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신음을 생각하고 국가 경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자, 끝으로 김정인 교수님,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이제 주말 뭐 연휴, 태풍도 다 지나갔어요. 날씨도 좋아서,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6명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오늘 봤잖아요. 한마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아직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추석 때까지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00명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명 가지고 안 되고 50명 이내로 떨어져야지만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지나면 또 재확산 일정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추석을 지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일부는 뭐 2.5단계를 빨리 취소해달라고 국민청원도 올리십니다만 힘드신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전까지 50명 밑으로 떨어뜨려야 그나마 안전하다. 김정인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끝나고 나서 선선합니다. 새벽엔 뭐 춥기까지 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기상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이제 더위는 다 물러간 모양이에요. 네, 태풍이 지나가는 사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반소매 차림이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곳곳으로는 약간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부터 밤사이 호남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강원도에는 여전히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강풍과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최대 시속 65k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5도, 대전과 광주는 28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매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 거세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많은 관심 라방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